임시정부처럼 만든 거죠? 그렇죠. 임시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이끄는 군대에 싸워 이겼잖아. 그리고 황제를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야 맞는 거 아닌가? 네.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계속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프랑스 지금 진짜 정예군도 패배를 했는데 네. 시민들이 뭐 어떻게 싸운다? 그러니까 무기나 있나?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파리는 완벽한 요새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방어가 좋나? 이 과거 프랑스 정부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건설했던 이른바 띠에르 성벽이라고 불리는 성벽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엔 높이가 9m였고 9m의 청소 같은 성벽이 파리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항전에 좀 좋은 조건이네요. 그렇죠. 성문만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 파리를 내줄 수는 없다.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약 40만 명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이제 국민 방위군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가 있었는데 이 병사들이 성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공장은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바뀌고 극장에서는 이제 군복을 제작하고 군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야영지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버티기 위해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밀가루 등의 곡물, 소금에 절인 고기, 가축 등을 이제 비축해 두기도 했고요. 독일 연방군이 도착하기 전에 어쨌든 방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9월 19일 이제 독일 연방군 18만 명에 의해서 이제 파리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악의 파리 봉쇄 작전이 시작됩니다. 자, 파리를 둘러싸고 봉쇄선을 구축한 이들은 파리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도록 이제 포위를 하고 막았는데요.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체계도 전부 차단해 버립니다. 사실 씨 근데 파리를 공격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봉쇄를 한 거예요? 이제 봉쇄를 택했던 이유가 세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독일도 계속 전쟁하면서 부상자가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독일이 파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프랑스 지역들도 이제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군대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이제 싸우면 또 국제적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쇄를 택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포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파리 시민들은 계속 버팁니다. 결국 이 봉쇄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한 달이 먼저 지나자 파리 시민들이 사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파리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게 뭐였을까요? 식량 아니야? 배고픔. 가장 배고픔이죠. 포위가 계속되면서 처음에 비축해놨던 식량들이 다 고갈되고 가축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평소에 안 먹던 고기를 먹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고기를 먹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말고기. 말고기로 이제 스프 또는 뭐 수육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먹고 말의 피도 버리지 않고 말의 피로 푸딩을 만들어서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봉쇄가 2달째로 접어듭니다. 말고기가 고갈됐어요. 그러자 정육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고기들을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뭐가 매달려 있어요? 개인데? 개, 고양이. 아, 진짜. 근데 저 왼쪽 좌판에 있는 저건 뭘까요? 쥐네요. 예, 바로 쥐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쥐 많네. 레츠라고 써있네. 아예. 그러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 하나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직업이냐면 도축하는 사람? 쥐잡이 아니야? 쥐 잡은 사람. 바로 쥐장수입니다. 쥐장수입니다. 쥐. 자, 파리 시민들은 어쨌든 이 봉쇄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쥐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리 시민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곧 개와 고양이는 씨가 말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 먹었다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급기야 이곳에서 식재료를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에서 식재료를 판매했다. 어떻게 정답? 오, 네, 규현 씨. 아 미안해요. 그 동물원? 스마트하다.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자, 식량이 바닥나자 파리 레스토랑에서는 동물원을 통해서 식재료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요? 네, 심지어 동물원에서 많은 인기를 누려왔던 여러 동물들이 아이고. 도살당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바로 코끼리가 그래 등장. 인기 제일 많잖아. 아이고. 코끼리 어떡해. 다 독일 때문이에요. 네, 선전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파리 시민들은 이제 동물원의 동물까지 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야 할 정도로 이제 곤궁한 끔찍한 상황에 어떡해. 몰리게 되었고요. 포위 당시 파리 한 레스토랑에서 팔았던 그 디너 메뉴판이 남아 있는데 되게 흥미로워요. 지원 씨가 한번 그 메뉴판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87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 포위된 지 99일째. 전체 요리, 버터랑 무로 속을 채운 당나귀 머리 요리, 그리고 수프로는 크루통을 곁들인 붉은 강낭콩 퓨레, 그리고 코끼리 수프, 에피타이저로는 잉어 튀김, 그리고 영국식 낙타구이가 나오고요. 와. 그리고 캥거루 스투, 이렇게 먹으니까 줄지 이거 식량이. 그리고 소스 곁들인 구운 곰갈비, 와. 그리고 구운 요리로는 늑대 넓적다리 구이, 고양이와 쥐구이도 함께 나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없다며. 잘 먹네. 사실 이걸 뭐 파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먹은 건 아니고요. 최고급 코스 그쵸. 요리? 최상류층들이 그냥 먹을 수 있었던 요리였다고 해요. 와, 진짜 동물원에서 왔나 보다. 이처럼 파리 식단들은 이제 동물에서 조달한 다양한 고기로 기상천외한 요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빈 씨, 고기 말고 다른 식량도 많이 부족했었어요? 네, 그 아주 작은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경매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살려면은 뭐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는 빵을 사려고 몇 시간 줄 서야 됐었어요. 사진을 보면 이게 위에서는 수브니어 드 실, 그래서 이제 보일 기록. 빵인가? 그래서 이게 빵인데요. 하루에 300g 이렇게 줬었어요, 그 300g. 사람들한테. 근데 그 빵은 그 밀가루 사용하지 않고 야채랑 그리고 지푸라기까지 섞어서 이런 빵을 만들었다고 해요. 푸석푸석해 보인다. 자, 봉쇄가 이렇게 계속되자 프로이센과 그리고 독일 연방군 측에서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떤 작전? 봉쇄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냥 진압. 파리 시민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도시에 포탄을 퍼붓기 그 시작합니다. 강철 대포로요? 예, 이 파리 포위전, 즉 포격전에서 프랑스 측은 4천여 명이 사망하고 2만 5천 명이 부상을 입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해요. 계속되는 굶주림에 이젠 포탄 공격까지 프랑스 정부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결국 독일의 휴전을 제안합니다. 1871년 1월 28일 무려 130일간 지속되었던 파리 봉쇄가 프랑스의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30일이면 넉 달 이상 넉 달이 버텼네요. 넘어가는. 대단하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파리 협상해야죠. 포위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세등등해진 프로이센은 프랑스 시민들을 다시 한번 자극하고 분노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프랑스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이참에 그대로 한번 돌려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 승리하며 이제 북독일 연방이 아닌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이 같은데? 그림은 프로이센의 국왕인 윌헬름 1세가 단상에 서 있고 이제 그 앞에 비스마르크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 윌헬름 1세가 바로 이 그림에서 통일 독일, 즉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로 오르는 그 즉위식이 열리게 됐고 그것을 묘사한 그림인데 이 즉위식이 열린 장소 어딘지 혹시 짐작하세요?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전의 어디? 거울의 방? 갈레 드 글라스. 우리가 거울방이라고 부르는 그 아름다운 그곳입니다. 베르사유 궁의 영광을 드러냈던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을, 경복궁에서 그쵸. 다른 나라 황제 즉위식 네. 열린 거잖아요. 안 그래도 프랑스 프로이센에게 이제 군사적으로 치욕을 수모를 당하고 있던 이제 프랑스의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더욱 절망하고 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뭐 어떤 게요? 독일에? 네, 또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 제국이 프랑스에게 이제 서력하는 그 치욕을 되갚아주는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아 적당히 왜 하지. 그러지? 자, 파리 포위전에서 프랑스 정부가 항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프랑스 제3공화국의 임시 정부와 새로 세워진 선포된 이제 독일 제국 사이에 휴전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휴전 조약 내용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대굴욕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혜성 씨가 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배상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프로이센군이 프랑스에 주둔한다.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을 프로이센에 할양한다. 말이 안 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군대를 배치해놓는 일단 돈 내로라는 이야기고 네. 돈과 땅도 그쵸? 주고. 이 조약을 통해서 프로이센은 프랑스에 50억 프랑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70조에 해당하는 돈이고 당시 프랑스 국가 예산의 2년 반치? 그렇게 많이 어떻게 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했느냐? 과거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유럽 정복했잖아요. 그때 입은 피해까지도 같이 계산해서 배상해라라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또다시 혁명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나라야. 프랑스인은 뜨거운 사람들인 진짜. 것 같아요. 열정이. 자, 당시 독일 제국에 패배하면서 프랑스군은 무장 해제를 했어야 했는데요. 파리 봉쇄 때에 시민들이 구성했던 이 국민 방위군은 하지만 여전히 무기를 아직 내려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숨가났나? 언제 또 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 정부는 국민 방위군을 조금씩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다툼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프랑스 정부군과 파리 시민 사이의 내전, 싸움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자, 1871년 3월 17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대포를 두고 프랑스 정부, 군과 시민들이, 파리 시민들이 맞붙게 된 사건인데요. 당시 국민방위군은 파리 봉쇄 당시에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든 이 대포를 약 200문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포들을 정부가 가져가지 못하게 한 곳으로 옮겨 놓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몽마르트르 언덕 위로 대포들을 옮겨 놓게 됩니다. 앞을 또 위로 옮겼어? 힘들었겠다. 와. 아주 언덕 위에 집결한 200문의 대포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대포를 갖다 놓고 감시하면 빼앗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제 어떤 수를 썼을까요? 이제 뭐 그런 군인들 써서 이제 다시 강제로, 그렇죠? 네, 강제로 빼려고 강제로. 했었던 거였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작전을 감행합니다. 2만여 명의 정부군을 투입해서 대포인데까지 가고서 대포를 이제 장악했습니다. 자, 이제 옮기자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을 안 갖고 왔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선 사람이 다 이걸 끌 수가 없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 기습 작전을 눈치채고 대포 진지를 에워싸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설마 같은 프랑스 사람들끼리 그렇죠. 예. 프랑스 정부군의 이 지휘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발포. 쏴라 그냥. 시민들을 향해서 사령관이 지휘관이 발포 명령을 내리는데 병사들이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같은 국민을 쏠 수 없었던 이 군인들은 총구를 아래내리고 장군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된 것이죠. 초유의 사태네 이것도. 근데 이 사건으로 프랑스 정부군은 군대를 베르사유로 철수시키게 되고 정부 기관들도 모두 베르사유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정부. 그렇죠.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때 시청을 접수하고 행정권을 장악해. 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새 황제, 새 대통령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왜냐하면 누굴 뽑아놔도 자신들의 이득만,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려는 권력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직접 정부를 만들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결국 1871년 3월 28일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정부인 파리 코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지배받던 사람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어쨌든 실험을 해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모두가 자유를 얻고 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장밋빛 꿈을 그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코뮌은 프랑스 혁명의 완성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파리 코뮌에서는 뭐 어떤 걸 실행한 거겠죠? 먼저 황제가 자신의 위신을 지키려고 국민의 혈세로 세운 건물들을 부셔뜨리면서 헐어가면서 먼저 분노를 표출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나폴레옹 1세의 동상이에요. 지금 방돔광장에 있는 그 나폴레옹 1세의 동상은 나중에 다시 세운 거고요. 이때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민들이 만든 이 정부 얼마나 갔을까요? 또 내분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네. 거를 안 하던 사람들이 저런 걸 그렇죠. 하니까. 이 시도는 오래 가지 못하고 정부 수립 2달 만인 1871년 5월 21일 프랑스 정부군, 파리에 입성한 프랑스 정부군의 진압 작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 진압 작전이 벌어지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또 끔찍하죠. 지도자들을 그래, 지금 처분해야 지도자들이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파리 코뮌의 지도자들을 체포한다?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설마 학살까지. 바로 피해 일주일이라고 불리는 잔혹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5월 22일 새벽 정부군 7만 명이 이 파리 성벽,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시내에 돌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5월 23일에는 정부군이 몽마르트 고지, 몽마르트 언덕을 점령하게 돼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학살이 벌어진 것인데요.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찍은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라고요? 네. 아, 시체들. 당시 파리 시내엔 이렇게 관에 넣어진 시체들이 질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군은 아이들의 사살도 서슴지 않았는데 7일간 벌어졌던 이 진압 작전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고 파리 코뮌은 2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세계사에 큰 역사적 의의를 남겼습니다. 전쟁 직후 패배의 이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프랑스인들이 그들의 염원을 모아서 뭔가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파리 코뮌의 무대였던 몽마르트 언덕 위에 기념비적인 건물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크레껸라고 하는 대성당을 세우게 돼요. 이 성당은 보불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파리 코뮌으로 피해를 입은 파리 시민들을 위로하고 국민적 화합을 기원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사크레껸 대성당.
입니다. 목마를 때 저 성당이 파리 꾸민의 어떤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